그동안의 강의는 이론만 2개월 완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을 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중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다 보니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따라오는데 공부 좀 못하신 좀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따라오는데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강의 내용을 이론 강의 내용을 3개월 분량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8주 강의가 12주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차근차근 이론을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가량의 그 분량은 단원 이론이 끝나면 그 단원의 이론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뭐랄까요? 숙달 하는 방식으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재에도 문제가 있어요. 기출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그 해설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셔도 되고 제가 따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프린트로 나눠드릴 거예요. 거기에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서울시하고 교육행정직하고 요 네 가지 문제만을 뽑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문제풀이 하는데 여러분이 그 문제를 이렇게 보시다 보면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준 문제를 보시다 보면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고 어느 단원에서는 출제가 어떻게 되었고 이걸 대충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비중을 조금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을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객관식 문제라는 게 사각지대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 출제될지 모르니까 출제되었던 영역들은 자세히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 목표는 오늘 1단원 이론을 정리하고 시간 되는 대로 1단원 기출문제 제가 7문제 뽑아왔습니다. 2020년까지. 그래서 7문제. 서울시, 교육행정직, 국가직, 지방직 다 합치니까 7문제 내지 8문제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 뽑아왔으니까 그 문제 풀이해드릴게요. 자, 먼저 2페이지 경제생활과 경제문제 여기서부터 합니다. 그런데 경제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초적인 걸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중학교 다닐 때도 공부했을 것이고 지금도 말 많이 나오는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수요 공급의 법칙. 그러면 수요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정리해 봅시다. 수요 법칙 하면 가격이 오르고 내림에 따라서 소비량, 즉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걸 법칙으로 표시한 건데요. 비싸면 안 사죠. 반대로 싸면 많이 삽니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해요. 수요 법칙. 그러면 공급 법칙은 뭘까요? 반대로 공급 법칙이 이제 수요 측면이 아니라 생산자 측면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많이 만들어 팔겠죠. 많이 만들어 팔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역의 관계고요. 얘하고 얘는 정의 관계 이렇게 표현해요.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요. 얘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만든 게 수요 곡선이고 이걸 기초로 해서 그래프로 만든 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러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함수로 표시합니다. 함수로. 여러분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X축, Y축 해가지고 함수를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를테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y는 fx 해가지고 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표시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자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렇게 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기 y절편이죠. y축과 만나는, 그러니까 y축이 지금 여기 1과 만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 앞에 지금 아무 말이 없는데 이 안에는 1이라는 단어가 있죠.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 1은 뭐냐면 이 기울기 말아요. 얘분의 얘를 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일 때 기울기 1이겠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기 때 배운 함수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 법칙에서는요. x와 y가 아니라 가격과 수요량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가격과 수요량. 그런데 자 여기 잘 봐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학 가지고 수학적인 함수 가지고 경제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왜냐하면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하고요.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함수하고는 시각이 달라요. 이건 누가 만든 거냐면 데카르트가 만든 거예요. 이건 누가 만들었냐면 왈라스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데카르트가 만든 수학적인 함수 가지고 경제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거 몰라도 돼. 이거 잊어버리세요. 이거 잊어버리고 자 잊어버리고 지금은 여기는 가격과 수요량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의 x축이 바로 q가 되는 거예요. 이건 퀀티티죠. 퀀티티. 수요, 량. y축이 프라이스. 가격이 되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보세요. x가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y가 움직이죠. 수학에서 그러잖아요. 먼저 움직이는 것을 독립변수라고 그래요. 독립변수. 나중에 움직이는 것을요. 종속변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인다. 이게 원인이에요. 얘가 움직이니까 결과. 이게 종속변수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함수에서는 x가 움직여서 y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함수로 표시했을 때 y는 x의 함수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를 보면 가격하고 수요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먼저 움직이는 게 뭐예요?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격이. 그러면 여기를 가격으로 잡고 여기를 수량으로 잡아야 맞잖아요. 그러죠? 근데 반대로 나왔다고. 반대로. 이게 왈라스라는 경제학자가 이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경제학자들이 따라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자 수학에서는 x가 먼저 움직이고 y가 나중에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 경제학 공부할 때는 뭐가 먼저 움직여요?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데 이 가격이 y축에 있다고. 가격이 y축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움직여가지고 얘가 변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를테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함수가 있어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이 기울기가 앞에 있는 변수잖아요. 이 기울기는 얼마예요? 기울기는 예분의 얘기했죠? 먼저 변하는 것이 분모입니다. 나중에 변하는 것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이때 기울기는 2가 된다고. 2가 된다고. 그런데요. 똑같은 그림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1이고 2예요. 그리고 이것은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가격이 먼저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잖아요. 가격이 먼저 변합니다. 이게 독립변수예요.
수요량이 나중에 변합니다. 이게 종속변수예요. 그러면 이때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겠죠. 그러면 2분의 1 P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모르더라도 오늘 기울기가 우리 수학과는 반대로 돼 있구나. 이거 무시해버리라고. 무시해버리고 먼저 변하는 것이 항상 분모로 온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가격이 먼저 변하니까 이게 분모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이 나중에 변하니까 이게 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할 텐데 이 기울기가 다 다르죠. 이 기울기가 다 달라요. 또 이게 이제 공급곡선이지만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건 수요곡선이잖아요. 그죠? 이 기울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 기울기가 왜 중요하냐면 해마다 나오는 탄력성과 관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탄력성과 관계되는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이건 다시 하기로 하고요.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이거 모르고 진도 나가기가 좀 힘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격에 따라서 소비량을 정합니다. 생산자, 기업은 가격에 따라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공급량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 법칙에 의해서 수요 곡선을 유도하는데 가격과 수요량을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이게 경제학 모델이라고요. 그래서 수요 곡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입니다. 우하향이에요. 우하향. 나중에 이제 이 차이 공부할 거예요. 이 차이가 뭐예요? 기울기 차이. 기울기 차이가 바로 탄력성 차이입니다. 탄력성.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급곡선은 역시 이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면 가격이 먼저 변합니다. 가격이 먼저 변하고 공급량이 나중에 변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죠? 항상 상향을 합니다. 우상향. 나중에 이제 이거 공부해야겠죠? 뭐가 달라진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졌잖아요. 이 기울기가 이제 나중에 공부할 탄력성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고, 자, 수요 법칙이 뭐냐? 가격이 먼저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걸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근데 수요 곡선은 항상 이게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이 모델 가지고 설명한다. 이 모델 가지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수학에서의 X축이, Y축이 가격이고, X축이 수량이다. 이거죠. 근데 아까 수요 법칙에 의하니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했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했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이렇게 만나는 공간이 있어요. 이 만나는 공간이 시장이에요. 시장. 그래서 시장에서는 여기 만나는 점에서 뭐가 결정되냐면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시장에서 거래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거라고요. 이 그림은 계속 보게 되니까 먼저 이 그림이 왜 나왔는가, 그리고 수학에서 X축과 Y축과는 반대로 설명되는 그 모델, 이 얼라스 모델을 가지고 경제를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라는 개념, 가격이라는 개념 정도는 알았으니까 이 페이지 경제생활로 갈게요. 자, 여기 어떤 문제감들이 있는가 한번 잘 보세요. 경제생활이라고도 하고 또는 경제활동이라고도 합니다. 경제생활, 경제활동 같은 말이에요. 경제생활이란 뭘까? 자, 그래서 경제생활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제생활에 주체가 있겠죠.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주체가 있을 거라고요.
이걸 경제 주체라고 합니다. 경제 주체를 같은 말로 경제 단위라고도 해요. 경제 단위. 그래서 경제 주체에는 소비 주체인 가계가 있고요. 생산 주체인 기업이 있고요. 소비와 생산의 공동 주체이면서 국가경제죠. 국가경제, 재정 주체인 정부가 있고요. 무역 주체인 수출과 수입의 주체인 외국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경제 주체가 나왔으니까 경제 생활에 객체가 있겠죠. 그 객체를 다른 말로는 대상이라고도 해요. 대상. 경제 객체 들어가기 전에 이 경제 단위가 즉 가계, 기업, 정부, 외국이 만나는 추상적인 공간이 있어요. 얘들은 여기서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그리고 여기에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세금 걷는 사람,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그럼 이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공간, 이걸 우리는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 그러면 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시장에서는 경제 순환이 일어납니다. 경제 순환. 근데 이 경제 순환을 간단히 그리면 보세요. 가장 간단한 모델부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칠판이 좁으니까 일단 이쪽으로 와서 설명하고 지울게요. 여기 가계가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 있고요. 일단 이 가계와 기업 이 두 개를 묶으면 이걸 사경제라고 해요. 사경제 또는 민간경제라고도 하죠. 정부의 경제를 공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사경제와 공경제까지 합치면 이게 국민경제예요. 이 국민경제에다가 외국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게 국제경제로 이렇게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경제, 공경제, 국민경제, 국제경제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 자, 먼저 여기 가계와 기업이니까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는 공간으로 생산물 시장이 있겠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누가 생산자예요? 기업이 생산자죠. 그리고 가게는 소비자겠죠. 그러면 기업이 경제 객체 대상이죠. 경제 객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경제 객체 조금 이따 다시 공부하겠지만 재화와 서비스입니다. 재화와 서비스 용역 이걸 만들어 가지고 생산물 시장에다 내놔요. 그러면 가게가 구입을 하죠. 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돈 내야 돼요. 돈 내야 되잖아요. 소비에 대한 대가 지출을 해야 되죠. 그럼 소비 지출이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액이 되는 거죠. 판매. 그럼 여기 보세요. 지금 생산물 시장만 놓고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으로 움직이고 있죠. 반대로 빨간색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파란색하고 빨간색 항상 반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파란색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재화와 서비스. 이거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물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빨간색 소비, 지출, 판매 이건 돈이죠. 이건 돈의 흐름이니까 이걸 화폐의 흐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와 같이 항상 실물과 화폐는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일컬어 저기 나와 있죠? 경제 순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경제 순환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시장. 자, 여기서는 지금 생산물 시장 하나만 얘기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와 같은 경제활동의 대상, 이걸 만들려면 토지 위에다가 공장도 짓고 노동자도 고용해야겠죠. 그러면 토지도 사야 되고 공장도 지어야 되고 노동자도 고용해야 되죠. 그럼 여기서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 자본이 거래되는 시장,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 있을 거라고요. 그 시장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이제 가게가 물건을 사고 돈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가게가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를 제공합니다. 이를테면 가게가 가지고 있는 토지도 내다 팔고 자본도 내다 팔고 노동도 내다 팝니다. 이 세 가지를 생산의 3요소라고 중학교 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이 요소 시장에서 가게가 내놓은 토지, 자본, 노동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했으니까 대가를 줘야 되죠. 대가. 요소, 생산 요소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소 비용이 가게의 입장에서는 요소 소득이 되죠. 이를테면 토지에 대한 지대소득, 자본에 대한 이자소득, 노동에 대한 임금소득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시 공부합니다. 진도 나가면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가게는요,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죠. 근데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가게는 시장에서 수요자도 되고 공급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서는 가게는 수요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가게는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와 기업이 경제 순환을 합니다. 이 경제 순환하는 공간을 시장이라고 해요. 시장은 3단원에 가서 우리가 다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기업의 판매액을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판매. 이걸 다 합쳐봤어. 그랬더니 금액으로 얼마가 표시가 되겠죠? 이걸 생산 국민소득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이 요소소득을 전부 합쳐봤어요. 이걸 요소소득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할게요. 이 요소소득을 전부 더해봤어. 그때 어떤 금액이 나오겠죠? 이건 소득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는 분배라고 표현합니다. 이것도 뒤에 가서 다시 공부해요. 이걸 분배 국민소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비 지출을 전부 돈으로 화폐액으로 표시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오겠죠? 이걸 우리는 지출국민소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번으로 계산된 생산국민소득하고 2번으로 계산된 분배국민소득하고 3번으로 계산된 지출국민소득은
가계와 기업밖에 없다면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계와 기업이 돈을 지하경제, 다시 말해서 돈을 본래 숨기지 않는다면 번 대로 다 쓰고 쓴 것이 다 또 기업으로 들어가고 기업은 또 그 판매액을 요소비용으로 다 지출하고 이런 전제 하에서는 요 세 가지 측면에 금액이 똑같겠죠. 이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하는구나. 잠깐 124페이지를 잠깐 갈게요. 우리 교재 12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국민경제 순환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칠판으로 와보세요. 국민경제 순환 했으니까 얘하고 얘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경제 순환이죠. 그러죠? 국민경제 순환으로 넘어가면 3면 등가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아요. 이 정도는 시험 문제 출제 될 수 있어요. 다시. 만약에 여기가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되죠? 정부가 개입하면, 자, 여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도로, 철도, 항만과 같은 공공재를 주는 대신에 뭘 뺏어가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 뺏어가죠? 가게로부터 뭐 뺏어와요? 소득세 뺏어오죠? 조세를 뺏어온다고.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이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기억해 두시라고. 이건 예전에 학력고사 시절에 출제됐던 거라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자, 다시. 정부가 개입하는 순간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한 장을 넘기시면 126페이지에 4번에 3면 등가의 원칙이 나와 있죠.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때 3면 등가의 법칙이 성립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전제는 뭘까요? 가게나 기업이 수입을 모두 지출한다는 그런 전제가 필요하겠죠. 3면 등가의 원칙에서는 시험 문제 나올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온다면.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자, 이제 정부가 이게 여기까지가 국민경제 순환이죠. 근데 이런 가계기업 정부로 구성된 나라가 또 있잖아요. 지구상에 200개가 넘잖아요. 그러죠? 이러한 국민경제가 또 있다고. 200개 정도 있다고. 200개 이상. 이게 바로 뭐예요? 외국이잖아요. 외국.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을 하기도 하고. 자, 수출, 신문이죠? 수입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수출하면 수출 대금 받아와야죠. 대금이 무슨 뜻이에요? 대신 금으로 이런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금으로 받아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러로 받아옵니다. 대금이란 말은 요즘도 관행상으로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자, 수입했으면 돈 줘야 되죠? 옛날에는 금으로 줬지만 지금은 달러로 줍니다.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인 원화하고 외국 화폐 중에 대표적인 기축통화인 달러하고의 가치 문제가 또 발생하겠죠. 이건 나중에 우리 국제경제편에 가서 환율 공부할 때 나옵니다. 환율도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그때 가서 공부하기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게 합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국제경제순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항상 실물과 화폐는
반대로 흐른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갑시다. 실물의 가치가 높아지면 화폐의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러죠? 반대로 실물의 가치가 낮아지면 돈 가치는 하락하겠죠. 그러죠? 우리가 보통 물가가 오른다 할 때 무엇이 오른다는 거죠? 실물의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죠. 물가가 오르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 가치는 하락하는 거라고.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돈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실물하고 화폐는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그래서 어떤 문제 이제 풀다 보면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이런 걸 가지고도 문제를 내기도 해요. 수능에서는 출제했어요. 시소 있죠, 시소. 시소? 그 그림 가지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 올라가잖아요.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잖아요. 이 관계에 해당되는 걸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해가지고 이를테면 뭐 이자율과 환율, 물가와 화폐 가치라든가 대체재 가격, 대체재의 가격과 원래재와의 수요 뭐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한 적도 있어요. 이거 나중에 문제 우리가 풀이할 겁니다. 자, 대충 이제 이게 실물, 화폐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까지 우리 공부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경제순환까지 했어요. 경제순환은 결국 뭐와 뭐의 움직임이다? 화폐의 흐름과 화폐와 실물의 흐름을 경제순환이라고 한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경제 주체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거 다 커버가 됐습니다. 경제 주체 가지고 이 경제 주체가 시험 문제 할 때 이 그림을 많이 활용해요. 이 그림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출제를 하니까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제 경제 객체로 갈게요. 자, 경제 주체에 관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아까 프린트 나눠드렸나요? 아직 안 왔어요? 잠깐만요. 장애인 프린트 문제 하나 풀고. 2019년 국가직 1번 한번 봅시다. 민간경제의 순환을 나타낸 다음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단, 가, 나는 서로 다른 경제 주체를, 화살표는 실물 또는 화폐 흐름을 표시한 것이다. 자, 근데 지금 화살표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화폐의 흐름인지 실물의 흐름인지는 기억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겠네. 그죠? 자, 그럼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가가 소비활동의 주체라면, 가계죠? 그럼 가계라면 생산물 시장에서 기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소비 지출이 되겠죠. 소비 지출. 그럼 나는 기업이겠죠. 기업의 경제활동의 목적은 효용의 극대화다. 잘못되어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뒤에 나올 텐데, 여기서.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죠. 그래서 합리적인 소비는 뭐예요? 효용 극대화죠. 기업은 합리적인 생산을 해야 되죠. 이때 합리적인 생산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죠.
나는 기업이니까 효용 극대화가 아니라 이윤 극대화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 합리적인 재정 활동을 해야겠죠. 이건 국민의 복지 극대화겠죠. 외국과 무역을 할 때에는 합리적 무역입니다. 합리적 무역은 무역 이익의 극대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무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론으로 뭐 절대우위, 비교의 이런 내용들을 따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2번 선지로 와서요. 나아가 생산물 시장의 공급자라면 그건 뭐예요?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겠죠.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 지급은 기업에 해당한다. 틀렸죠? 1번하고 똑같죠. 나아가 기업이면 가는 가게일 것이고 가게가 생산물 시장에다가 내다 놓는 것은 소비 지출이잖아요. 소비 지출. 2번도 틀렸고요. 3번.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뭐가 돼요? 이게 실물이니까 나는 기업이겠죠?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기업이잖아요. 기업. 생산도 정답이네.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은 어디가 틀렸을까요? 회답은 4번으로 되어 있네.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화살표가요. 한 방향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네.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선지를 어떻게. 잠깐만요. 나는 지금 화살표를 하나로만 봤어요. 3번 다시 보세요. 화살표가 실물의 흐름이라면 나는 생산 주체이다. 이게 실물의 흐름인데 생산물에도 내놓고 생산 활동의 주체라고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생산물 시장에도 실물 내놓고 생산 요소에도 시장에도 실물 내놓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화살표를 잘 봐야겠네요. 나는 한쪽 방향인 줄 알았더니 두쪽 방향이네. 그 3번 틀렸고 4번. 화살표가 화폐 흐름이라면 가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이다. 이건 맞죠?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조금 이따 풀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경제 주체와 관련해서는 주로 시험 문제가 이 경제 순환 가지고 출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시험에서는 지방직에서는 이게 나온 적이 없어요. 국가직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직에서 이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의 대상으로 삼는 게 바로 경제 객체겠죠. 근데 이 경제 객체는 이렇게 표현하죠. 재화와 서비스. 자, 재화와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된 활동. 이게 경제 생활입니다. 또는 생활. 자, 이 세 가지 개념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이제 재화와 서비스. 이게 경제 객체죠. 이건 또 이렇게 나눠져요. 첫째, 재화. 이 재화는 또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자유재와 경제재로 나눠집니다. 차이는 뭘까요? 자유재는 희소성이 없어요.
희귀성이라는 용어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희소성부터 이해합시다. 이건 우리 인간의 욕망과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욕망.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많이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모자라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모자라는데 갖고 싶지 않아. 예를 들면 독버섯. 이건 희소성이 없죠. 대신에 희귀성은 있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은요, 희귀성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희소성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소성이란 항상 인간의 욕망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모자라요. 이걸 희소성이라고 하는데 자유재는요, 희소성이 없어요. 이거 희소성과 무관한 거예요. 희소성과 무관. 절대적인 수량 부족을 희귀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에 있는 공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숨 쉬는데 필요한 공기가 요만큼인데 이 교실에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가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자유재 가지고 출제되었을 때 나중에 한번 나올 텐데요.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게 뭐예요? 피가? 가격. 수량. 수량이에요. 이렇게 우하향하면 이게 뭐예요? 수요곡선. 우상향하면 뭐예요? 공곡선. 어라? 안 만나네. 아까 얘하고 얘가 만나야 가격도 결정되고 거래량도 결정이 됐잖아요. 예전에 우리 책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경제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어요. 가격 논쟁인데 그거 하나 잠깐 소개할게요. 이를테면 이게 새우깡 시장이라고 합시다. 새우깡이 1,000원에 이를테면 100봉지가 팔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왜 새우깡이 1,000원일까? 1,000원에 100봉지가 팔렸을까? 이것을 강조하는 학자, 그러니까 소비 이론을 강조하는 학자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새우깡 가격이 1,000원인 이유는 소비자가 1,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야. 1,000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으니까 1,000원이야. 그러면 소비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생산자 이론, 이걸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려는 생산 이론 주장학자들은 아니야. 새우깡을 만들어서 원가 계산해보고 회사 운영비까지 고려해보니까 적정 이윤까지 합치니까 1,000원은 받아야 돼. 그래서 시장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구 말이 옳아요? 둘 다 옳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지불할 용의가 1,000원이니까 새우깡이 1,000원이야. 생산자 이론. 회사에서 1,000원 받아야 회사가 유지되니까 1,000원에 파는 거야. 둘 다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막 벌어지니까 이게 오래전 얘기예요. 그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경제학자가요. 그 학회에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여러분, 종이를 자르는 것은 가위의 윗날입니까? 아랫날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어느 게 맞아요? 윗날이 종이 잘라요? 아랫날이 종이 잘라요? 둘이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둘이 만나야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한쪽 가위만 열심히 얘기해봤다 이게 가격이 성립되는 게 아니고 요 가위날만 가지고 가격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나중에 우리 수요 공급 법칙이라고 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이 그림을 보세요. 가위날이 안 만났죠? 가위날이 안 만났는데 지금 불균형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요만큼이 공급량입니다. 공급량이니까 지금 시장의 존재량이에요. 요만큼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필요량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량이 훨씬 많아요. 필요량보다. 그러니까 굳이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희소성이 없는 거죠. 이런 재화를 뭐라고 한다? 자유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니까 이것도 이 그림도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자유재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비교형식을 또 하나 알아둡시다. P는 가격입니다. Q는 수량입니다. 자, 아래로 갈수록 내려오면 이건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죠? 위로 갈수록 올라가면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 그림을 보니까 어라? 이것도 지금 가위의 두 날이 안 만나고 있네요. 어디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냐면 가격에서 서로 불일치가 나타난 거야. 공급자는 이만큼 받으려고 그래요. 코로나 백신 1,000만 원. 소비자는 900만 원. 900만 원. 그 이상은 다 돈 없어. 그럼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이 코로나 백신은 자유재예요, 경유재예요? 경유재라고. 그런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유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두시라고요. 자, 다시 수량 축에서 불균형이 일어나면 자유재입니다. 자유재. 근데 이 불균형이라고 할 때 존재량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이, 깨끗한 물이 옛날에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염이 돼. 환경이 오염이 되면서부터 이 공급이 줄어드는 거야.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존재량이 원점에 가까워진다는 얘기겠죠. 이 존재량이 원점에 이렇게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물이 없어, 모자라. 즉, 이만큼 필요로 하는데 깨끗한 물은 이만큼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제 가의 양날이 만난 거네요. 그럼 이제 물 사 먹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수 사 마신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는 생수 마트에는 안 팔았거든요. 수돗물 틀어서 마시면 됐고요. 우문 퍼 마시면 됐다고. 그러니까 마실 물이 넉넉했던 시절에서 환경이 오염됨으로써 깨끗한 물의 존재량이 자꾸 줄어가지고 이제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생수가 되잖아요. 이건 결국 자유재가 경제재로 바꾼 것이죠. 자, 예전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래서 주차를 공간하는 존재량이 이만큼 있어. 그 자동차 주차할 필요량은 이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무데나 주차해도 됐어요. 그런데 자동차 대수가 늘어나면서 주차 공간의 필요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야. 이제 가의 양날이 만났네요. 그래서 이제는 무료 주차가 아니라 유료 주차장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공터가 아무나 주차할 수 있었던 공터가 이제 유료 주차장으로 된 이유는 뭐다? 존재량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수요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재화를 자유재의 경제재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재의 경제재화. 그럼 이 경우도 이건 경제재인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재죠. 그럼 이 경우에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가지고 이걸 1,000만 원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되겠죠. 또는 기업이 이노베이션을 단행하는 거야. 혁신을 일으켜가지고 생산 원가를 뚝 떨어뜨린 거야. 그래서 1,000만 원 하던 것을 이제는 500만 원에 팔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이 사가겠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가 늘어나거나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던 경제재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재로 바뀌어지겠죠. 그런데 어느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소비자의 소득을 늘리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기업이 혁신을 일으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기업의 혁신이 훨씬 빠릅니다. 가계의 소득은요, 이게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려면 이렇게 되겠죠. 공급 늘리는 방법은 뭐다? 기술혁신이에요. 기술개발이라고.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 지금
몇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나왔네. 세 개. 이거 뭐야? 이게 전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제제. 이건 자유제. 이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제.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자유제와 경제제를 구분할 줄 아는가? 이거 가지고도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제만 가지고 또 출제를 해요. 경제제만 가지고. 그러면 자, 이제 경제제 첫째 소비재와 생산재 이렇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겠죠. 똑같은 재화인데도 누가 사용하느냐죠. 가게가 사용하면 소비재고요. 기업이 사용하면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볼펜은 소비재죠. 근데 회사에서 사무원들이 사용하는 볼펜은 생산재겠죠. 그죠? 우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우유는 소비재지만 제과점에서 빵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는 우유는 생산재가 되겠죠. 숟가락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은 소비재지만 식당에서 사용하는 숟가락은 생산재라고. 가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는 소비재지만 택시를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가스는 생산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용 기간이 한 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단용재와 내구재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생각해 볼까요? 내구 소비재죠.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 주방용 가스, 단용 소비재겠죠.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내구 생산재가 되겠죠.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별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정상재와 열등재 또는 우등재와 열등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상재, 이 우등재라는 건 뭐냐면요. 소득이 늘어나면요. 많이 소비해요. 소득이 늘어나면 많이 소비해요. 이게 정상재인 거잖아요. 이걸 정상재 또는 우등재라고 합니다. 근데 열등재는요. 정상재와 반대죠. 소득이 늘어나니까 이제 안 먹어 이거라고.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비를 안 해버려요. 이걸 열등재라고 해요. 근데 이걸 조금 어려운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공부할 텐데 정상재, 우등재는요. 우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양의 값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말인가 몰라도 돼요. 소득과 소비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등재는요.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음의 값이 나와요. 이거 다음에 탄력성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날 때 안 사버린다고, 안 사먹는다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이니까 음의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상재와 우등재는 항상 소득 탄력성이 양의 값을 갖고요.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음의 값을 갖는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세요. 이거 계산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요. 이 개념만 기억해 두고 다음에 탄력성 시간에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근데 이거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재화 중에서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재화의 성질에 따라서 독립재가 있고요. 대체재가 있고요. 보완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이 독립제는 시험 문제 거의 안 내요. 독립제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두 재화의 성질이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거예요. 김치와 분필 아무 상관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주로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해요. 대체제하고 보완제. 대체제하고 보완제. 자, 그러면 자, 이 설명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되니까 자, 대체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대체제라는 것은 두 재화의 성질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 재화가 부족할 때 대신 사용이 가능한 재화. 이게 대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 가지고도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꽝 대신 닭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꽝과 닭은 대신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게 대체제라고. 그래서 전형적인 사례가 이 대체제 가장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커피와 홍차입니다. 대체제죠? 꽝닭이나 커피, 홍차나.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커피의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커피의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겠죠? 앞에 가격이 있으면 가격이 먼저 변하고 나중에 변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요건 공급이건 량이란 말이에요.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이에요. 퀀티티라고, 수량, 퀀티티. 가격이 독립변수고 종속변수는 수요량이라고. 그래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디맨드, 수요 곡선이에요. 자, 여기 용어 보세요. 수요량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에요. 수요 곡선이에요. 여기는 퀀티티는 수요량이에요, 수요예요. 수요량이라고. 이건 량이라고. 이 량자 하나가 붙고 안 붙고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요. 여러분, 사과값이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일정하다면 사과가 오르면 사과 줄여요. 근데 내가 소득이 증가해버리면 어때요? 사과 더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는 수요량이 증가하는 거예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때는 수요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하는 거야. 이게 수요가 증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수요량 앞에는 뭐가 있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뭐? 가격이야, 가격. 그러니까 항상 가격을 독립변수로 해요. 가격을 원인으로 해서 항상 뒤따라다니는 것은 수요량, 공급량이에요. 량. 그러면 가격 이외의 것도 움직이는 게 있잖아. 우리 소득이 변하죠. 우리 입맛도 변한다고. 인구도 변한다고. 이런 것들이 변할 때는 수요량이 변하는 걸까요? 수요가 변하는 걸까요? 그때는 수요가 변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수요는 이 곡선의 개념, 이 선 자체예요. 선 자체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다? 가격 이외의 것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소비자의 소득이 변하고, 소비자의 기호, 입맛이 변하고, 인구가 변하고, 또는 경제에 대한 미래 전망이 달라져요. 그러면 수요가 변한다고. 이거 뒤에 가서 또 나와요. 지금 예습 한번 했어요. 자, 그럼 보세요. 이번에는 커피의 가격이 올랐어요. 커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홍차의 수요라고 해야 돼? 수요량이라고 해야 돼? 이때는 수요라고 해야지. 왜? 홍차의 가격이 아니잖아. 커피 가격이잖아. 홍차 가격이 올랐다면 홍차의 수요량이 줄겠지. 근데 지금 홍차 가격이 아니라 커피 가격이라고.
커피 가격이니까 홍차의 수요가 된다고. 홍차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커피 안 먹잖아. 커피 안 먹으니까 대신 홍차 많이 먹잖아요. 그럼 여기만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커피 가격이 오르니까 홍차 수요 증가하죠? 같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걸 우리는 교차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일단 들어만 보세요. 교차 탄력성도 나중에 다시 해야 돼. 교차 탄력성이 같은 방향이니까 양의 값일까? 음의 값일까? 양의 값이겠죠. 자, 이번에는 커피와 홍차입니다. 커피와 홍차 했으니까 커피와 설탕을 해보자고요. 자, 커피의 가격이 올랐어요. 자, 커피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커피의 소유량은 줄어들겠죠? 근데 커피 가격이 오르면 이번에는 설탕은 수요라고 해야 돼? 수요량이라고 해야 돼? 설탕 가격이 아니고 커피 가격이란 말이에요. 커피 가격. 커피 가격이 변했으니까 설탕의 수요는 자, 커피 비싸졌네. 커피 안 먹죠? 커피 안 먹으니까 설탕도 안 들어가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기를 보라고. 커피 가격이 오르니까 설탕 오히려 안 들어가요. 설탕 안 먹어요.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움직이니까 이걸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이 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교차 탄력성이 음의 값이다. 그림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X제 수요 소득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열등제겠죠. 이 정상계를 다른 말로는 우등제라고도 해요. 자, 이번에는 X제 가격과 Y제 수요 이거 바꿔놔도 상관없어요. 여기를 X제 가격, 이거 Y제 수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거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번제가 되겠지. 장갑, 오른쪽 장갑하고 왼쪽 장갑은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장갑이 두 짝이잖아요. 오른쪽 장갑도 있고 왼쪽 장갑도 있잖아. 오른쪽 장갑 하나 있을 때 왼쪽 장갑은 두 개, 세 개 있을 필요 없죠. 하나씩만 있으면 되잖아요. 몰라도 됩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직접 한 게 없으니까. 자, 일단 자, 보완제는 교차 탄력성이 얼마?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고, 대체제는 교차성이 0보다 크고,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열등제는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고. 요게 시험 문제 재화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옵니다.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여러분 지금 풀어보세요.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쉬는 시간에 심심하면 풀어보세요. 짜증나 안 풀어도 되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